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이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무를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무를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에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당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 운동 부족,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성인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물요법과 스스로의 평생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이신 고령이신 분들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 학계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40대 이상의 성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던 당뇨가 식습관의 변화로 20대와 30대에 젊은 당뇨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0년 20대의 당뇨 치료 환자 수가 약 4만 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4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예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간단히 당뇨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강한 신체의 경우 우리가 공복 혈당은 100 아래를 유지해야 되고, 식후 1시간 후 혈당은 170 이하, 식후 2시간 후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식후 2시간 혈당 또한 140에서 2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서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 측정 같은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 전 단계, 즉 예비군이란 상태는 당뇨병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2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닌데, 비만 당뇨가 아닌 마른 당뇨의 경우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양만 줄인다고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 습관 3가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운동을 해도 휴식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지치죠. 우리 몸의 장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을 위해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깨어있고 음식을 늦게까지 먹게 되고, 아침을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식사를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는 인슐린 분비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간식을 먹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러한 복합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2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 잘 챙겨 먹고 나는 음식은 좋은 음식 먹을 거야, 운동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수치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코르티솔이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연구 진행 중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우리 흔히 요새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말 그대로 당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일반 식빵과 통밀빵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 섭취 1시간 후 혈당은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약 140 정도로 흰빵과 비교했을 때 통밀빵은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시국이 폭발하여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 마시고 통곡물, 콩, 고구마, 귀리 등 이렇게 비정제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고기보다는 채소, 밥, 빵보다는 생선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했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 식사법이 있는데요. 이 접시 식사법이란 이렇게 넓은 접시에 4분의 1은 통곡물,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과 채소로 채워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식후 바로 움직이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해도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일하고서 나서 밥 먹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자리에 와서 쉬거나 앉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이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패턴만 해도 먹은 것에 비해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아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먹는 종류와 상관없이 식사하시고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끊고 쌀밥 안 먹어.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쌀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당뇨 환자 수는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 흰 밀가루,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예를 들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고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모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또한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게 되는 기적의 식재료 두 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 당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당근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 볶아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 흡수가 올라가 보내드리지 않지만 당근의 경우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이러한 말린 과일이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은 당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포만감도 별로, 그리고 또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당 수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음료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음료더라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더라도 이 음료가 굉장히 맛이 없고 쓰면은 손이 가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이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히 단맛을 느낄 겁니다.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었지만 2021년 다시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저도 좋아하는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이러한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약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하루에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습관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가 똑똑하고 현명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도 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음식이 부패가 돼요. 그에 반해 흰 쌀밥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 넣으면 혈당이 잡히고 뱃살이 무섭게 빠집니다. 따끈한 쌀밥에 맛있는 김치 한 조각, 보글보글 된장찌개 한 소끔 끓여서 먹는 저녁은 우리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비만으로 인해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쌀밥을 마음 놓고 먹기가 쉽지 않죠. 잡곡밥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미밥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건강상 아주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잘못 드시게 되면 복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도 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음식이 부패가 돼요. 현미의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성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 안에서 이 아밀라제는 침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꼭꼭 오래 씹어서 먹어야 독이 되지 않고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이를 돌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천천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니에요. 저도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급하게 빨리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빠르게 드시는 게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 더욱 어려워요, 그게. 근데 거친 식감과 소화불량 때문에 잡곡밥도 멀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에 반해 흰 쌀밥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쌀밥을 아예 제한하시는 경우도 탁 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없이 흰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저당밥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을 50% 넘게나 줄여줘서 탄수화물에 있는 과다 섭취를 조절해주는 신기한 밥솥이에요. 요술밥솥 같죠? 밥을 짓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당뇨나 체중 관리를 위해서 구입하고 싶다가도 나 기존에 뭐 비싼 거 하나, 밥 잘 되는 거 하나 샀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당밥솥 없이도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식초입니다. 탄수화물은 이 혈당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경우에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탄수화물만 넣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현미밥과 흑미밥이 흰 쌀밥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함량보다는 우리 몸에 얼만큼 그게 더 흡수가 더 되느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접하고 먹는 영양제도 예를 들면 같은 비타민 B군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 활성형 형태의 형태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비타민 B군이 있어요. 흡수율이 어떤 약이든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현미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함량은 높지만 포도당이 잘 쪼개지지 않아서 몸에 흡수가 되는 당 성분이 높지 않고 흡수가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분해가 덜 되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우리가 식초물에 잠깐 불려놨다가 헹궈서 밥을 짓거나 취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밥을 짓게 되면 밥맛도 더 좋아지고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아세트산은 식초에서 느껴지는 그 신맛의 주성분으로 소화 과정에서의 그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도 늦추고 장에서 포도당이 역으로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혈액 속에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아세트산은 우리 소화 과정에서 배출 속도를 늦춰줘 오히려 더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고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혹시 집에 식초가 없어? 나 집에 식초 없는데? 식초가 없다면 밥 지을 때 기름을 넣어보세요. 느낌상 기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당뇨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의외의 조합이죠. 원래 혈당을 낮추는 조리법의 원조가 코코넛 오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또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또 오일 풀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오일 풀링이란 거는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치도 하지 않는 거죠. 양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 방법으로 입안에 생기는 독소도 제거하고 디톡스 효과까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에요. 밥을 지을 때 꼭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왜 밥에 기름을 넣으면 칼로리가 낮아질까요? 그 이유는 기름과 밥에 있는 전분이 만나면 전분의 분자들이 더 단단해져서 저항성 전분이란 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저항성 전분이란 우리 소화 효소에 반응하지 않고 포도당으로도 분해되지 못해서 신체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밥을 식이섬유처럼 인지하게 되는 거죠. 밥을 지으실 때 1인분 기준에 기름 한 약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저당밥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의 꿀팁, 이 저당밥의 칼로리를 더 낮춰줄 수 있는 보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요즘 1인 가구, 핵가족들이 많다 보니 그때그때 막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 퇴근하고 나 빨리 밥 먹어서 빨리 TV 봐야지, 빨리 밥 먹고 숙제해야지, 일해야지, 빨리 밥 먹고 쉬어야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냉동밥이나 즉석밥이나 이런 것도 많이들 애용하시고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이젠 밥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 보세요. 이 저항성 전분이 생긴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했을 때 칼로리는 60%나 떨어지고 저항성 전분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정말 많이 증가했네요. 그럼 혹시 냉동밥을 만들 수는 없나? 갓 지은 밥을 냉동 용기에 덜어서 냉장고에 최소 6시간 정도 두었다가 냉동실로 옮겨주면은 이 저항성 정분이 살아있는 건강한 밥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따뜻한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게 되면 이 전분 주변에 따뜻한 밥이 모락모락 김이 나죠. 이 수분이 얼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저항성 전분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먼저 6시간 동안 한 다음에 밥을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온도가 냉장실 온도이고 한번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차거나 얼려있는 밥을 데워 먹을 때도 상관없이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칼로리가 낮은 밥이라고 꼭꼭 씹어 먹지 못하거나 굉장히 급하게 드신다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되겠죠. 각종 잡곡밥들은 식감도 굉장히 거칠고 꺼끌꺼끌하고 좀 오래 씹어 먹게 되지만 갓 지은 그 흰 쌀밥은 목 넘김도 부드럽잖아요.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도 쉽고. 근데 이럴 때 한번 통들깨를 넣어보세요. 통들깨를 이 잘게 부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가 이물감이 있으니까 더 오래 씹게 되고 혈당 조절과 비만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들깨를 씹으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통들깨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과 루테올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루테올린과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또 긍정적인 영향도 같이 미쳐요. 이 들깨를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가공되지 않은 생들깨를 통으로 구입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시고 이 산패된 지방은 몸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 들기름도 가장 적은 양을 구입하셔서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당뇨와 우리 비만 관리에 도움되는 통들깨밥 짓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통들깨를 고온 체에 받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씻어서 1인분 기준으로 1스푼에서 한 2스푼 정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카레 자주 끓여 드세요? 각종 야채, 고기를 넣고 버글버글 끓여내면 다른 반찬 없이도 카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들어간 든든한 한 끼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좋은데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레의 주성분이 강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인도나 태국과 같은 데서 향신료도 많이 쓰이는데 강황에는 좋은 효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우리 몸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은 강황가루 같은 걸로 차를 끓여 먹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 강황에 들어있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염증도 잡아주고 세포의 노화도 줄여주고 해서 이 커큐민으로 만든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커큐민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커큐민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커큐민 드실 때는 흡수율이 좋은 커큐민을 드시는 게 첫 번째고 이 커큐민 흡수율 때문에 특수한 공법을 통해서 흡수율을 높여서 나온 원료나 임상실험 결과가 있는 원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원료들이 들어있는 커큐민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또 당뇨 예방과 개선에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240명 정도의 환자가 이 커큐민을 적정 용량 9개월 정도 섭취를 했을 때 당뇨병 진행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밥 지으실 때 쌀 한 컵당 우리 강황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서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소화도 도울 수 있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강황밥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 식초도 없어, 기름도 없어, 통들깨, 강황가루 다 없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소주는 있으신가요? 없으시더라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돼요. 소주. 밥 지을 때 넣기만 해도 밥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게 되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생수로 밥을 지을 때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늘어난다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자, 이 현미밥은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섬유질,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해서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칠고 딱딱한 식감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럴 때 우리 소주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을 때는 생수보다 끓는 점이 낮아서 더 일찍 끓어요. 그리고 또 오래 끓기 때문에 식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영양소도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소주밥을 먹으면
내가 밥만 먹었는데 알딸딸하고 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단순한 궁금증도.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알코올은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끓는 과정에서 모두 다 날아가고 알코올 향도 전혀 나지 않으니 밥 지으실 때 우리 소주 한 잔으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세요. 소주밥 짓는 방법은 2인분 기준의 생수와 소주 2잔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오늘은 그럼 집에 남아있던 소주로 당뇨와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밥 지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러한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